호주야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은 2022년 연말에 올라갈지 23년 초에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요. 늘 호주야 클럽 TV 애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난 코로나 시기를 겪어오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보는 유튜브 채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그 대상자인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좀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드리려고 늘 자료를 이렇게 제가 스스로 이렇게 취합을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참 감사하게도 별 볼 일 없는 저에게 늘 이렇게 이메일 문의도 주시고 저를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23년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주제는요, 호주 대입 과목 선택이 핵심이다. 네. 호주로 이제 조교학을 올 때 초등학생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중고등학교 정도 되면 대부분은 대학까지 염두에 두고 오시거든요. 근데 호주 대입을 염두에 두고 조교학을 온다라고 하면 주로 이제 이 10학년 고1 때 선택하는 과목 선정이 정말 핵심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호주 대입이 완전히 좌지우지 되거든요. 호주 하이스쿨 과목 선택 방법. 네. 특히 자녀가 곧 10학년 혹은 11, 12학년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이 영상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조금 주제가 무거울 수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호주는 이제 중고등학교를 합쳐서 하이스쿨이라고 하는데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요. 호주 대입은 150개 과목이 넘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이 영어 하나만 필수예요. 영어만 필수고 나머지는 내가 대학에서 하고자 하는 그 전공하고 좀 연관된 선상에서 과목들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내가 대학에서는 뭐 문과 계통의 전공을 하는데 실제 내가 하이스쿨에서는 전부 뭐 사이언스 관련 과목이다 뭐 이래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입학하는 길은 얼마든지 있고요. 또 문과 쪽 과목을 많이 했는데 대학에서 이과 쪽으로 진학한다. 뭐 이럴 때는 프리리퀴짓이라고 해서 선수 과목이 또 매칭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녀가 대입 수능, 호주 대입 수능이라고 하는 에이타 성적만 높으면 또 얼마든지 브리징 코스를 연결해서 이렇게 또 입학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 과목을 어떻게 선정하냐에 따라서 호주 대입 수능 지수 점수가 완전히 또 좌지우지 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10학년 말에 처음으로 이제 그 9학년까지는 보통 이제 학교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과목들을 다 이렇게 같이 이수를 하게 되는데 10학년부터는 이제 직접적으로 학생이 관심이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우리 마치 대학에서 이제 수업 받듯이 강의실을 이렇게 막 옮겨 다니면서 그 과목 강의실로 가서 이렇게 수업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주 10학년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한 7과목에서 한 9과목 정도를 일주일에 뭐 과목별로 어떤 거는 2~3시간, 어떤 거는 뭐 한 타임밖에 없고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그죠? 듣게 되고요. 그리고 11학년은 6~7과목, 이제 12학년 고3이 되면 한 대여섯 과목을 가지고 이제 호주 대입 이제 수능 점수를 산출해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 호주 대학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호주 대입의 시작은 이 10학년 과목 선정이 너무너무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중에서 이제 11학년 되면 또 한두 과목을 또 드롭이라고 하죠. 또 한두 과목을 내려놓고 또 그 다음 12학년 되면 또 한두 과목을 또 내려놓고 이 선택마다 내 대입이 좌지우지 되는 거니까 정말 부모님도 좀 인포메이션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자, 이 대입 과목 선택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10유닛 이상. 이게 어떤 거냐면요. 보통 호주 대입에 한 과목이 과목마다 다른데 과목에 따라서 이제 그 비중이 높은 과목, 비중이 좀 적은 과목이 있잖아요. 유닛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과목들은 대부분 2유닛으로 돼 있어요. 근데 뭐 무슨 뭐 종교 관련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유닛짜리 과목도 있고요. 그리고 2유닛 중에서 내가 또 심화로 들어가잖아요. 뭐 과학 같은 과목 중에 내가 좀 심화로 들어간다 그러면 익스텐디드라고 그러거든요. 익스텐디드 케미스트리 이러면 이제 그거는 3유닛이 될 수도 있고요. 잉글리시나 매스 같은 경우는 아주 심화로 들어가면 4유닛까지도 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죠? 네. 수학 하나만 정말 잘한다 라고 하면 10유닛 중에 40% 4유닛이 매스로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어떤 특정한 어떤 분야의 아이들이 좀 재능이 있다라고 하면 대입 성적도 아주 잘 받을 수도 있고 대입 전공도 대학교 들어갈 때 전공도 그 관련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가 A하고 B가 있는데 이걸 굳이 이제 설명하자 그러면 한국에서 주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선택하는 과목들은 카테고리 A에 해당하고요. 우리 왜 이제 그 실업계 고등학교, 뭐 무슨 정보 고등학교라든지 이름은 요즘은 이 실업계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거기 들어가면 뭐 요리 관련 과목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뭐 자동차 정비 관련 학교도 있고, 뭐 전기전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바로 직업하고 연결될 수 있는, 하이스쿨만 졸업해도 직업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카테고리 B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8 유닛은 카테고리 A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대입을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뭐 대학을 굳이 꼭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는 호주 학생들은 이제 대학에 또 지나가지 않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또 카테고리 B에서 좀 더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영어 하나만, 2 유닛 영어 하나만 이제 필수가 되고요. 그래서 최소 4과목 이상을 해야, 10 유닛 이상을 해야 이제 대입 지원이라고 하는 에이타 성적이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에이타 성적, 그 호주 대입 수능 성적표인데요. 이게 이제 유액이니까 뉴사우스 웨일즈 주에서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대입 수능 시험을 보면 이렇게 성적표가 나오고요. 이게 이제 빅토리아 주고요. 뭐 각 주별로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학생은 지금 대충 제가 뭐 저희 학생이 이번에 이제 고3 마치고 얼마 전에 이제 보내준 성적표인데 저렇게 5과목이죠. 예, 5과목 제가 좀 흐릿하게 해놨는데 뭐 어쨌든 5과목에서 6과목으로 호주 대입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이 에이타가 뭐냐? 에이타는 마크가 아니고 랭크다. 그러니까 점수가 아니고 등수 개념이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이타는 호주 전체 학생이 99.95가 만점이고 이제 밑에까지 하면 이렇게 쭉, 그래서 에이타가 80이면 탑 20%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되는데 평균은 보통 70으로 맞춥니다. 평균이 50이 아닌 이유는 30 이후부터는 그냥 30으로 다 표기가 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준은 보통 70 요 기준에서 왔다 갔다 뭐 1, 2점 차로 이렇게 맞춰지는데, 여기에 세부 산출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밑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에이타 고득점 전략이라고 하는 영상을 제가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에이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은 제가 다뤄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걸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보면요, 고2, 고3 때 내신이 한 절반 정도, 그리고 고3 때 실제 이제 대입 수능 시험 같은 걸 보잖아요. 그게 한 50% 정도 들어가는데 이걸 다 이제 모더레이션 해서 이렇게 결국은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과목의 가중치까지 반영해서 이제 에이타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 에이타 세부적인 게 아니라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잖아요. 보통 이제 주별로 대입 지원 창구가 있는데요. 뭐 VTech, QTech, 뭐 UX 이런 창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공식적으로 이제 언급을 늘 하는 내용인데요. 자기 전공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죠? 네. 조교학을 와서 호주에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 아이들이 보통은 전공은 뭘 할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이 맞는 과목을 해야 되는데 전공이 아직 불확실하니까 과목을 못 정하는 거죠. 그래도 부모님들이 한국에 와 계시건 한국에 계시건 간에 아이가 호주에서 이제 중학생, 뭐 고등학생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 아이가 좀 더 문과 성향인지 좀 더 이과 성향인지, 이과라고 하면 또 그 안에 또 어떤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과목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건 뭐 불변의 법칙입니다. 좋아하는 과목, 잘하는 과목,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잘 고려하셔가지고 과목을 이제 선택하는 건 맞는데, 자, 또 하나 고려하셔야 될 게 이 스케일링인데요. 이 스케일링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아주 그 헤비하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과목일수록 에이타로 환산할 때, 에이타는 등수라 그랬잖아요. 이 등수에서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적은 시간으로도 충분히 그 과목을 웬만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일수록 스케일링이 낮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카테고리 A, 카테고리 B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카테고리 B에 있는 이런 과목들은 대부분 이 스케일링은 좀 많이 낮죠. 그래서 카테고리 B에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는 에이타에 좀 더 고득점을 원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조금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이 과목에는요, 뭐 절대 호주 하이스쿨에서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유리한 과목, 피해야 할 과목이 있거든요. 네, 이건 우리 자녀분들이나 하이스쿨로 조교학을 보내는 부모님들은 인지하셔야 되는데, 자, 어떤 게 있냐면요. 자, 유리한 과목, 피해야 할 과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랭귀지 과목에 많습니다. 영어는 이제 다 선택을 해야 되는 과목이지만
이 세컨 랭귀지 안에 코리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끔씩 내가 우리 아이가 10학년 때 호주에 왔어요. 예, 고1 때 이제 호주에 왔으니까 이제 영어는 잘하니까. 자, 피해야 할 과목. 자, 유리한 과목, 피해야 할 과목. 자, 세부적으로 보면요. 이게 세컨 랭귀지 과목이 많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이제 10학년 때 호주에 왔어요. 고1 때 호주에 오다 보니까 아직은 영어도 조금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영향을 미쳐서 다른 과목 성적에도 조금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한국어는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를 선택한다? 네, 아닙니다. 이 한국어는요, 부모가 다 한국 사람이 선택하는 한국어. 호주에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호주에 왔던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한국어. 고등학교 때 호주에 와가지고 이제 선택하는 한국어. 다 다릅니다. 그래야죠, 페어하죠. 예. 그러니까 마치 이 한국어는 내가 한국말 잘하니까 유리하다. 아닙니다. 내가 그 한국어 선택한 건 다 다른 아이들도 다 똑같은 나와 같은 한국어예요. 나와 같은 백그라운드 코리안이에요. 예. 그렇게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에이타로 뭐 95점 이상 정말 고득점을 원한다. 95점이라고 하면 이제 탑 5%를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 정도의 우수한 성적을 가진 아이인데 코리안을 선택한다. 정말 신중하셔야 돼요.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코리안을 선택하는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한국 이민자가 유로피안보다 많지는 않다 보니까요. 뭐 스페니시나 뭐 프렌치나 이런 것만큼 한국어를 많이 선택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풀이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가 한국어를 선택했을 때 정말 그 한국어를 선택한 아이들의 전체에서 1, 2, 3, 4, 5등 정도 안에 들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 몇십 명 안 됩니다. 네, 1, 2, 3, 4, 5등 안에 들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또 고득점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러나 뭐 중간 조금 넘는 중상 정도 뭐 실력인데 그 한국어 안에서 그 정도 그 정도 점수밖에 못 받는다라고 하면 이 한국어가 여러분들 자녀의 에이타 성적을 다 깔아먹어요. 다 깔아먹습니다.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10학년 때 호주로 조교학을 왔는데 아직 그 학업적으로 조금 두각을 잘 못 나타내요. 영어도 많이 힘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목 선정도 너무 어렵고, 근데 한국어를 선택한다? 괜찮을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이런 아이들이 한국어를 선택해서 그냥 한 중간 정도 성적만 낸다라고 하면, 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 아이는 5과목, 6과목 고3 때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한국어 한 과목은 시간 투자가 작아져요. 보통 그렇게 10학년 때 호주에 와가지고 6과목 선택했는데 그 중에 한 과목이 한국어고 그 중에 한 과목이 물리라고 생각해봐요. 어떤 쪽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리에 훨씬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어를 5과목 중에 한국어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가벼워져요. 네, 한국어 내가 뭐 일주일에 몇 시간만 좀 투자하면 이 과목은 그래도 중간을 하겠다 싶으니까 나머지 과목에 좀 더 치중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전략적으로 좋죠. 그리고 실제 나중에 에이타 산출하면요, 이 한국어로 인해서 내 에이타 과목이 상당히 나쁘지 않게 나올 수 있죠. 반대로. 네. 그래서 이걸 잘 고려해야 되고요. 자, 스페니쉬 비기너스. 만약에 뭐 저기 독일에서 온 아이가 스페니쉬를 선택한다. 한국에서 온 아이가 스페니쉬를 선택한다. 어떻게 되겠죠? 네, 이건 같은 선상에 같은 출발선이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언어의 유사성이라는 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반대도 있죠. 네.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호주에서 공부를 조교학을 하는데 제페니스 비기너스를 선택했어요. 예, 아빠 엄마가 다 일본 사람도 아니고 일본에서 공부한 적도 없으니까 얘는 제페니스 비기너스를 선택하거든요. 자, 독일에서 온 아이가 제페니스 비기너스를 선택해요. 누가 더 유리할까요? 네, 물론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웬만하면 한국 아이들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게 언어적인 유사성이거든요. 이번에 저희 학생 한 명이 제페니스 이 과목을 선택하고요, 또 익스텐디드까지 선택했어요. 그러면 제페니스가 3유닛이 돼요. 전체 10유닛 중에 제페니스가 30%를 차지하는 3유닛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제페니스 과목에서 정말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의 성적이 좀 많이 저조했거든요. 그래도 얘가 이게 성적이 굉장히 높으니까, 네, 이번에 시드니 대학의 물리치료학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시드니 대학의 물리치료학과 정말 탑 클래스 성적을 받지 않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네, 그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이 과목 전략을 잘 짠 거죠. 그래서 이런 언어적인 과목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히스토리 같은 과목은 이건 사실 히스토리인데 뭐 모던 히스토리 이런 것들 과목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 지식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냐, 이해도가 높으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호주에 유학 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한국 학생들이 만약 이 과목 선택한다 그러면 언어적으로 불리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시험 칠 때. 시험이라는 건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고 똑같은 시간 안에 어쨌건 저쨌건 답안지를 적어내야 되잖아요. 보통 이 히스토리 과목을 대입 과목으로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호주 대입 시험 시간에 뭐 A4 용지 한 20장 이상을 적어내거든요. A4 20장 이상을 적으려면 한 2시간 만에 적으려고 해보십시오. 100개 적어도 손이 아파서 못 적을 정도로 빠르게 적어야 되는데 영어적으로 조금 아직까지는 아쉬움이 많은 학생들이 이 과목을 선택하면 지금 이 머리에 있는 걸 일로 옮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어적인 핸디캡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목에.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가끔 이제 리걸 스터디, 뭐 나는 이제 법대를 가겠는데 리걸 스터디, 리걸 스터디가 리걸 스터디인데 실제로 우리가 호주 대학에서 내가 법을 전공하겠다, 별로 상관없습니다. 많이 상관이 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과목을 선택하는 아이들을 많이 보는데, 뭐 굳이 이 과목에 아주 뭐 내가 잘할 수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닌데, 그럴 때는 굳이 리걸 스터디스 과목을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과목을 선택하고 더 고득점을, 왜 호주 뭐 법대 중에 또 시드니 법대나 UNS 법대 뭐 이런 데는 또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리걸 스터디를 선택해서 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또 좋을 수도 있고요. 자, 조금 길어졌는데 제가 스킬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세부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어떤 학생이 있는데 89.65라는 에이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왼쪽에 보십시오. 매스 익스텐션 1, 2, 그러니까 고차원 매스를 다 선택한 거죠. 그리고 케미스트리하고 그다음에 영어 과목, 그다음에 바이올로지, 그다음에 이코노믹스를 선택했어요. 이 아이는 이제 6과목을 선택했나 보죠. 근데 이게 전부 다 스케일링이 높은 과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과목들을 한다 그러면 고3 때 굉장히 학업량이 많죠. 프레셔가 크죠. 왜냐하면 다 헤비한 과목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기 제가 바이올로지 한번 보십시오. 네, 바이올로지는 오른쪽 끝에 유닛이 안 들어갔죠. 제로가 돼버렸죠. 10유닛만 가지고 에이타를 산출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6개를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내가 좀 예상치 못하게 점수가 안 나온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은 내 에이타, 즉 수능 점수에 산입이 안 된다는 거죠. 안정적이죠. 대신에 단점은 다른 친구 5과목 할 때 나는 6과목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시간적으로 좀 불리할 수 있죠. 이걸 이제 잘 따져야 되는데, 자, 어쨌든 89.65라는 점수를 받은 학생의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자, 조금 여러분들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자, 밑에 점선이 지나가죠. 이 학생의 에이타 점수는 89.65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위에 파란색이 가장 높은 고차원 매스입니다. 뭐 주마다 불리는 이름은 달라요. 매스 스페셜리스트라고도 하고요. 이 과목을 선택한 아이들은요, 이미 자, 왼쪽 모서리 한번 보십시오. 왼쪽 하단 모서리에 25%, 즉 이 고차원 매스를 선택한 아이 전체에서 밑에서 25% 안에만 들어가도 이미 이 점수가 엄청나게 높은 점수가 나오죠. 네. 이 정도 점수면 자기 에이타에서 이게 엄청 끌어올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프 보이시죠? 네, 엄청 높은 점수를 받게 되고요. 실제로 자기가 시험장에서 받은 그 점수가 에이타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다 모더레이터 돼가지고 등수를 매기는 개념이라 그랬는데 이 등수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자, 반대로 ESL이라는 과목 한번 보십시오. 초록색인데 아주 이렇게 그래프가 가파르죠. 네. 다른 과목들이 워낙 스케일링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원래 ESL 과목이 이렇게 스케일링이 낮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른 과목이 높아서 이제 그런데 초록색 한번 보십시오. 조금만 실수하면 점수가 확 떨어지고 조금만 잘하면 점수가 확 올라가는 구조죠. 기울기가.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자, 여러분들 자녀가 이런 식으로 과목이 구성이 됐다. 그리고 이제 이미 고3이 됐다. 그럼 이 학생은 어떤 과목에 가장 치중해야 됩니까? 가장 스케일링이 높은 고차원 매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이올로지나 혹은 ESL 과목을 치중해야 되는 겁니다. 왜? 기울기가 급함으로. 이미 매스는 굉장히 그래프가 기울기가 완만하게 고득점 선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에이타 총점에 작용하려고 그러면 기울기가 급한, 기울기가 수직에 가까운 과목일수록 그 과목에 열을 올려야 됩니다. 그 한 과목 잘못 폭망하면, 그래서 이 학생은 바이올로지가 안 들어갔잖아요. 가장 낮은 ESL이 안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건 이거는 필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필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갔고, 그 다음 낮은 이 노란 것, 바이올로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원래 고득점을 원했었다라고 하면 저 바이올로지를 더 열심히 했었어야 돼요. 자, 다른 거 하나 보십시오. 자, 이 학생은 비교적 스케일링이 조금 낮아요.
자, 79.35라는 점수가 나온 학생인데 과목 구성은 왼쪽에 케미스트리라는 과목은 스케일링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점수 구성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려고 하나를 넣어놓은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스케일링이 좀 비교적 낮습니다. 잉글리시 스탠다드, 비즈니스, 그 다음에 매스도 고차원 매스가 아니죠. 제너럴 매스, 그리고 제페니스 비기너스. 제페니스 비기너스는 스케일링이 그렇게 낮지는 않는데 아까 그 학생에 비해서는 좀 낮은 과목들이에요. 자, 이 학생은 5개만 선택했으니까 5개가 다 들어가죠. 자, 이랬을 때 위험 요소가 뭐다? 네, 폭망하는 과목이 나오면 큰일 난다. 예, 이 폭망하는 과목도 에이타에 산입돼야 되므로 내 점수를 다 깎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학생이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고차원 매스가 없으니까 비교적 대부분 기울기가 좀 급하죠. 그리고 파란색 보십시오. 케미스트리. 예, 여전히 그 중에서는 케미스트리 스케일링이 제일 높죠. 자, 그런데 빨간 건 보십시오. 잉글리시 스탠다드. 예, 영어 과목 중에서는 스케일링이 제일 낮아요. 그 아까 ESL이라는, 보통 우리 유학생들이 ESL 많이 선택하는데 ESL은 스케일링 안 낮거든요. 근데 이제 호주 학생들 중에서는 영어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은 뭐 잉글리시 어드밴스드라든지 뭐 익스텐디드 이런 고차원 잉글리시를 선택하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잉글리시 스탠다드를 많이 선택하거든요. 이 잉글리시 스탠다드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영어는 컴퍼서리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산입이 된다 그랬잖아요. 6과목, 7과목을 하더라도 고3 때 반드시 들어가는 과목입니다. 이 학생은 5과목밖에 안 했기 때문에 모든 과목이 다 들어가니까 모든 과목을 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특히 네, 기울기가 가장 급한 이 빨간색, 이게 내 점수를 다 깎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가 호주에서 고3이고 이제 대입을 준비한다 그러면 선택한 5-6과목을 다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다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뭐에 치중을 해야 되는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제가 이 학생들이 컨설팅을 하다 보면요, 에이타 10점이면 에이타 80점, 에이타 90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에이타 70점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에이타 80점이랑.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그러면 그만큼의 실력 차이가 났냐?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과목 선정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 10점은 그냥 좌지우지 됩니다. 그냥 좌지우지 돼요.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십시오. 제가 거듭 강조를 하지만 에이타는 마크가 아니고 랭크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지금 프레드라는 학생이 있고 로라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자,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자, 호주 대학 그 지원 창구 거기서 공식적으로 제공한 자료를 제가 그대로 그냥 따온 거예요. 자, 어떤 학생이 실제 시험에서 바이올로지에서 마크죠. HSC 마크, 뉴사우스웨일즈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HSC라고 하는데, 뭐 빅토리아면 VCE, 퀸슬랜드면 QCE라고 하거든요. 마크니까 점수죠. 실제 내가 이 과목을 6과목인데 다 70점을 받았다고 쳐요. 그럼 이 학생의 평균 점수는 70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로라라고 하는 학생은 실제 자기가 시험에서 다 80점씩 받았다고 쳐요. 그럼 이 학생의 평균 점수는 80점이죠. 그러나 이게 랭크라고 하는 등수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죠? 네, 57.55가 나오고 한 명은 77.97이 나와요. 즉 20.4가 차이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실제 점수상으로는 10점 차이 났잖아요. 근데 에이타는 랭크라 그랬잖아요. 20점 넘게 차이 납니다. 20점 넘으면요, 이건 뭐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마크와 랭크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를 하고 내가 선택한 이 과목의 기울기가 어떨 것인가, 이거를 꼭 머릿속에 넣고 고2, 고3 과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10학년 때 과목 선정할 때부터 이거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이건 제가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면요. 자, 어떤 학생이 대입 수능 시험에서, 실제 시험장에서 5과목 다 80점 나왔어요. 자, B 학생은 한 과목이 95점이 나왔네요. 빨간색. 네. 그리고 다른 과목들은 75점씩 이렇게 나왔어요. 이 초록색. 그래서 B 학생도 결국은 평균은 80점이죠. 네. C 학생은 어떻게 됩니까? 네. 58, 40. 네. 똑같이 이 학생도 점수는 총점은 400점입니다. 400점이지만 어떤 한 과목을 65점 받는 바람에 폭망했죠. 자, 이렇게 했을 때는요, 물론 이 학생들의 각각의 과목의 스케일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요, A 학생이 그대로 에이타로 환산했을 때 에이타 점수가 80점이라고 치면요, 물론 이 마크가 랭크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해하기 쉽게 A 학생이 80점이 된다라고 하면 B 학생은 훨씬 높습니다. 왜? 95점짜리 얘가 내 점수를 다 끌어주는 겁니다. 아까 그래프 기억나세요? 막판에는 거의 모든 게
그래프는 다 이렇게 가다가 막판엔 다 올라가잖아요. 예, 우상향, 마지막에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한 과목을 아주 잘했다? 내 에이타 성적을 쫙 끌어당깁니다. 자, C 한번 보십시오. 네, 폭망한 과목이 나왔죠? 6과목이면 얘가 계산이 안 들어갈 텐데 5과목이에요. 근데 하나가 폭망했어요. 예, 이건 뭐 에이타는 게임 끝난 거죠. 다 깔아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본질적으로 이해를 하고 호주 고등학교 생활 10학년, 11학년, 12학년을 하셔야 최종 받는 에이타 성적에서,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에이타 다 나오면요, 대부분 학생들이 어떤 반응인지 아세요? 네. 저 친구는 그렇게 우리 학교에서 공부 잘 안 하던, 공부 그렇게 잘하지 못하던 학생인데 에이타 성적이 굉장히 잘 받았다. 친구들끼리도. 그런 아이들이 나오고요. 어떤 학생은 꽤 공부 잘하던 학생인데 이번에 에이타 완전히 점수 안 나왔다. 예, 물론 시험장에서 시험을 잘 쳤고 시험장에서 시험 못 쳐서 그렇겠죠. 예,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 과목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내가 고3 때 어느 과목에 더 집중해서 노력했는지에 따라서 에이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호토박이 조언. 네. 과목 선정의 필수 고려사항. 네,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 이건 너무나 지당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스케일링이 높은 과목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하나 더 붙인다라고 하면 피해야 할 과목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득점 전략, 네, 자신의 과목의 기울기 반드시 인지하고 학업을 해 나가야 된다. 유학생으로서 학과 선정, 네, 이건 이제 조금 전문적인 내용인데 저희 호주유학 클럽이 항상 강조하는 거죠. 입학할 때는 내가 호주 영주권, 호주 취업 관심 없다 하더라도 결국은 호주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전문직으로 호주에서 경력을 좀 쌓고 한국에 돌아가는 것과 호주 대학 졸업장만 가지고 한국에 돌아가는 것, 너무나 다른 그림인 거 잘 아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그 정도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졸업장만, 해외 졸업장 들고 한국에 돌아오는 학생이 얼마나 많은데 그 졸업장 하나 들고 왔다고 해서 자칫 잘못하면 동네 영어학원 선생님 합니다. 뭐 영어학원 강사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걸 하려고 호주에서 유학했던 게 아니라고 하면 자기 전공 분야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졸업하고 몇 년간 그 분야에서 경력을 좀 쌓고 그 다음에 호주에서 활동하건 한국에서 활동하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졸업하고 그 전문직에 나아가려고 하면 영주권이 선행돼야 그 분야로 나가거든요. 영주권이 선행되려면 내 전공이 이 중장기 필요 직종에 포함되냐 안 포함되냐, 이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까지 고려한 과목 선택이 돼야 이게 호주 11, 12학년이 좀 이렇게 쭉 연결돼서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호토박이가 자꾸 톤이 좀 올라갔는데, 귀에 거슬렸으면 죄송하고요. 좋아요,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